지금부터 미국 대선 결과 다각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워싱턴 사무소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 워낙 대이변이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LA에서는 벌써 데모가 일어났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예. 업장께 좀 사회적인 면에서 봤을 때 워낙 인종 간의 갈등이나 예. 또는 여성 비하 발언이 섞인 그런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이제 수락연설 내용 일부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모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을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편으로 보면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갈등은 더 심해질 거다. 이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해왔던 발언들이 있고 또 지금 지지층 자체가 네. 백인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면에서 좀 갈등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하지만 네.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대이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대이변의 발원지라면 어디를 꼽아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결정적으로 승부가 갈렸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약간 놀라웠던 결과는 네. 위스콘신주, 예. 미시간주,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서 백인 유권자들 그러니까 도심 바깥으로 외곽에 있는 백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예.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이고요. 예. 둘째로는 도심 안에 있는 예.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좀 낮았다는 점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클린턴 후보한테는 좀 안 좋게 적용된 것이고 예. 흑인 투표율이요. 예. 그리고 백인 투표율은 트럼프 후보한테 좀 긍정적이게 좀 작용했던 변수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세 개 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나는 상황이고, 아시아에서도 좀 정체성에 관한 예. 이러한 정책을 예. 선호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 자체가 지금 많이 후퇴하고 있는 네. 한 가지 현상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의 분석에 미묘한 지점이 있던데 일반적으로는 이 백인 중에서 저소득층, 서민층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지지가 트럼프 당선의 최고의 힘이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꼭 백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백인 전반적으로 백인 중심주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경선 때의 출구조사 네.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게 저소득층만도 아니고 중산층의 지지율도 되게 높았다는 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예. 둘째는 지금 이거는 경선이 아니고 본선에 있어서 출구조사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하는 거지만 경선 결과와 비슷하다면 중산층도 중요한 네. 지지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오바마의 후광 효과까지도 등에 업은 건데 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호감이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자기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미국 현지에서 그 정도로 호감이 없었습니까?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예, 정당 정치에 관한 어떻게 보면 약간 불신 이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둘째로는 지금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지난 선거에서는 투표 참여에
좀 낮았다는 점.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번 선거에 투표율이 많이 올랐다는 것.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번 선거는 약간 이례적인 면이 있다. 다른 선거들에 비해서 예. 저희가 보지 못한 선거 뭐 이런 사례가 없는 상황이죠. 예. 한마디로 이 세계화의 여파가 그 부작용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이번 대선에서 표출이 됐다. 이렇게 좀 일반화해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소장님?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예. 뭐 그 변수도 한 가지였을 거고 또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아무래도 정당 정치,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난 16년 동안 네. 이 백인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위해서 네. 한 게 무엇이냐, 한 것이 없어서 이 트럼프 같은 후보를 지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좀 이걸 여쭤볼게요. 대선 과정에서 그 공화당의 주류 지도부 같은 경우도 사실상 트럼프의 등을 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됐으면 공화당하고 트럼프와의 협조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떠한 면에서는 정책 이슈들에 있어서 네. 좀 선호도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 같은 의료보험 정책이나 예. 또는 이민 정책 문제에 있어서 좀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공화당 지도층과 비슷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예. 다른 정책 이슈들 예를 들어서 뭐 이민 정책에 있어서 뭐 멕시코와 벽을 쌓겠다든지 네. 세계적으로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를 뭐 다시 설립하겠다든지 네. 이러면은 좀 약간 지도층하고 다른 입장이거든요. 예. 이러한 선호도가 다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마찰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하지만 또 서로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같이 새로운 정책을 좀 시도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워싱턴 사무소장이었고요. 자, 또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이제 정권이 출범을 하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죠.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의 김준형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네. 지금 저도 멘붕이고, 많은 사람들이 멘붕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전혀 예상을 못했던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거의 뭐 대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선입관이나, 몇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미국 정치를 재단했는가, 했지 않는가 하는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불안이 주는, 이게 뭔가 예측 불가능한 것 때문에 주는 불안도 있지만, 예.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우리에게 닥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좀 하나하나 네네. 여쭤보고요. 그 전에 이제 많은 네네. 사람들이 사실 불안감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의 네, 시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네. 이런 어떤 그 불안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사실 수락 연설을 보면 상당히 통합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외국에 대해서 미국의 국익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정당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좀 뭔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예. 단어 선택도 매우 부드러워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트럼프를 그렇게 기대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사실상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거의 혼자 이기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정당 예. 체제가 제대로 도와준 것도 없고 처음에는 공화당이 틀렸다는 걸 이 사람이 온몸으로 증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 전체 시스템이 안 하던 걸 증명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성 질서에 대한 것이 완전히 쇼였다고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도 재산을 생각하고 자기가 공약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단순하게 모든 제도가 이 사람을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또 그렇죠. 재선이 또 있죠, 사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이제 세세하게 짚어야 될 텐데 먼저 통상 분야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네네.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 내내 한미 FTA를 거론하면서 재협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걸 네.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온 게 나프타가 최악의 네. 협정이라고 그 외에도 FTA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고 네. 또 이번에 경합주 중에 대부분 가져온 미시간이라든지 오하이오 같은 것의 승리가 네. 사실 거의 1등 공신인데 이들 국가의 러스트 벨트에서 사실 그들의 분노를 달래는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 통상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에서 아마 가장 강하게 나올 것이고 우리에게 압박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니 근데 그 체결했고 비준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그 재협상을 하자고 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예. 일단은 이 사람이 뭐든지 던져놓고 이 소위 카드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재개정을 위협한다든지 뭐 동맹 단절을 위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것을 확실하게 얻어낼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국민과 또는 사실상 그 공화당은 자유무역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 양원이 공화당 지배로 들어갔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기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민들이 이 트럼프는 누가 봐도 일종의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원한다면 이 부분을 적어도 국내용이나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하는 어떤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압박 수단을 동원을 해서 재협상 테이블에 끌어낼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 압박 카드가 안보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방위부문 분담금이고,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주한미군 철수한다. 예. 또 그다음 또 더 나아가서 뭐 핵무장까지도 뭐 알아서 해라. 네네. 핵무장까지도 허용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예. 사실 아까 그 보호무역주의나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역시 가장 가능한 부분은 분담금 문제일 겁니다. 예. 근데 그 분담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더 강경한 부분에 예. 뭐 동맹 단절이라든지 또는 핵무장 같은 걸 하나의 어떤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들고 나올 게 분담금 더 내놔라.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주한미군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간다는 네네. 겁니까? 네네. 근데 이게 엄포에 끝일까 아니면 실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정말로? 지금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FTA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공화당의 지도부와 얼마 정도의 조율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클린턴조차도 분담금 문제는 아마 목소리를 냈었어도 목소리를 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적어도 출발점에 서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나 일본에 대한 압박, 나토에 대한 압박은 같은 목소리로 갈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더 심하게 갈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떻게 공화당 내부와 조율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좀 일본에 대해서도 똑같은 압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의 아베 정권이 만약에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면 우리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베는 사실상 분담금 문제는 거의 주다시피 할 정도로 준비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더 입지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예. 뭐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죠. 우리는 이 분담금이 상당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일본보다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블랙홀로 빠져들 가능성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일본까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네네.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릴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근데 이 트럼프가 우리 많은 사람들 아까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 대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세세한 이 정책을 밝힌 적이 거의 없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는 대화하겠다 그러고 한쪽에는 뭐 김정은을 암살시키겠다. 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뭐 아니면 돈데 네. 저는 이제 좀 기대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고립주의고 미국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북핵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좀 뒤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북한에게 뭐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미국의 고립주의가 우리에게 숨통을 좀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주는 숨통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또 이 난제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가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현안으로 돌출할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 돈. 그 방위비 네네. 분담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로 봐야 네,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역의 기조 그렇죠. 부분하고요. 근데 네.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단이잖아요, 거의.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뭐 지금 뭐 얼마를 더 내놔라. 물론 아직 이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다 내놔라겠죠. 100% 다 내놔라겠죠. 100% 다 내놔라. 예, 그렇게 얘기했었죠. 100% 다 내놓으면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9,700, 그러니까 거의 1조가 됩니다. 쉽게 네, 말씀드리면. 네, 네. 그게 이제 50%, 45% 정도 되거든요. 그럼 2조 이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우리가 불리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모든 간접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미국한테 주는 돈만 사실상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카투샤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 지원부대지 않습니까? 거기서 8,700억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700억은 사실 보탬에 우리는 사실 60%, 70%까지 되는 건데 네. 우리는 그거 다 빼버리고 하면 다시 한 1조 이상을 우리가 더 내야 되는 거죠. 1조 원을 더 내야 된다고요? 예. 호우, 그래요. 방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게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뭐 제협상 이런 거 말고 우회로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지금 이 보호무역주의도 있고요. 클린턴조차도 뭘 얘기하느냐면 처음에는 미국이 유리할 줄 알았는데 물론 미국이 유리한 분야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한국이 총액에서 더 많이 가져간다. 결국 FTA를 한국이 성실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FTA 자체를 가지고 저는 재개정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이거를 빌미로 상당 부분 무역 부분에 있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역 보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큰 틀의 문제인데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 아시아와 회귀 전략을 펴왔고 거기서 미중 관계가 이제 상당히 이제 긴장도를 높여왔고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시아 회귀 전략은 트럼프 정권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정반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고립주의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미국 이익만 집중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경쟁자를 누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은 클린턴은 오바마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거나 그다음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나 또 사드를 통해서 압박하는 거에 비해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 지도력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진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늠해보는 그러니까 창 중에 하나가 참모그룹이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진용이 안 갖춰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진용을 가는 걸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린턴은 넘어갔으면 한 6개월 정도의 진용이 갖춰지는데요. 이제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 정도의 준비도 안 한 상황이었고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뭔가 시간을 줄 수 있는 기간이라는 우리가 좀 그런 나름의 위로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외 정책은 주로 이제 누구가 주도하고 어떤 라인이 주도할 것이고 국방 정책은 어떤 라인이 주도할 것이 이게 있으면 그 대충 엿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예 지금 아직은 미정인 상태다. 그렇죠. 클린턴은 준비된 어떤 의미에서 경험 있고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는 한 번도 공직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외교부 외교일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전혀 짐작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라인이 구축되는데 한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지금 교수님이 예측을 하셨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진용을 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것들의 이제 전체적인 원칙을 발견할 것이고요. 제가 1년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바마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실 1년 동안에 이제 저는 이번에 대북 정책이 오히려 트럼프의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북 라인 또는 한반도 라인은 생각보다는 뒤에 진용을 갖추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뚜껑은 아직 안 열린 거군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의 김준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실하다. 이게 드렸는데 모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을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뭐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편으로 보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갈등은 더 심해질 거다. 이게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아요. 네, 뭐 여태까지 해왔던 발언들이 있고 또 지금 지지층 자체가 네. 백인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뭐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면에서 좀 갈등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하지만 네.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 대이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대이변의 발원지라면 어디를 꼽아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결정적으로 승부가 갈렸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전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약간 놀라웠던 결과는 네. 위스콘신주, 예. 미시간주, 예.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서 백인 유권자들 그러니까 도심 바깥으로 외곽에 있는 백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예.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이고요. 오, 예. 둘째로는 도심 안에 있는 예.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좀 낮았다는 점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하나는 클린턴 후보한테는 좀 안 좋게 적용된 것이고 예. 흑인 투표율이요. 예. 그리고 백인 투표율은 트럼프 후보한테 좀 긍정적이게 좀 작용했던 변수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세 개 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유럽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나는 상황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예. 둘째는, 지금 이거는 경선이 아니고 본선에 있어서 출구조사 자료를 제가 아직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하는 거지만 경선 결과와 비슷하다면 중산층도 중요한, 네. 그 지지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오바마의 후광 효과까지도 등에 업은 건데 졌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호감이라고 하는 게 결정적으로 자기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미국 현지에서 그 정도로 호감이 없었습니까? 힐러리 후보에 대해서? 예, 정당 정치에 관한 어떻게 보면 약간 불신 이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둘째로는 지금부터 미국 대선 결과 다각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워싱턴 사무소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워낙 대이변이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LA에서는 벌써 데모가 일어났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예. 업장께 좀 사회적인 면에서 봤을 때 워낙 인종 간의 갈등이나 예. 또는 여성 비하 발언이 섞인 그런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좀 글쎄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이제 수락연설 내용 일부를 저희가 러시아에서도 좀 정체성에 관한 예. 이러한 정책을 예. 선호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 자체가 지금 많이 후퇴하고 있는 네. 한 가지 현상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의 분석에 미묘한 지점이 있던데 일반적으로는 이 백인 중에서 저소득층, 서민층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지지가 트럼프 당선의 그 최고의 힘이었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꼭 백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백인 전반적으로 백인 중심주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경선 때의 출구조사 네.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게 저소득층만도 아니고 중산층의 지지율도 되게 높았다는 점 한 가지